뭐라고? 주한미군 철수시키자고. 다들 정신 나갔구만. 한국을 포기하는 순간 미국은 끝장입니다. 펜타곤 지하 3층 극비 회의실. 국방장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20년간 국방 담당 기자로 일해온 마이클 해리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극비 회의였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날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저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약한 나라라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인식은 완전히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기자님,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국방부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단,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린 회의입니다.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죠. 펜타곤에 도착하자 3중 보안 검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당했고 녹음 장비가 있는지 전신 검색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고 기밀입니다. 메모는 허용되지만 회의 내용은 국방부의 검열을 거친 후에만 보도 가능합니다. 공보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지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군부의 최고 위층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모여 있는 일군의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음험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옆자리의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의 아시아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중국계 미국인들이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중국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하셨고 한국이 거부할 경우 즉시 철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계 전략가들만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은 전략기획실장 리처드 첸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로 국방부 내에서도 중국통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장관님,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무임승차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중국계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첸 실장, 당신 정말로 미국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비난은 펜타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리처드 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신은 지난 6개월간 중국 군부와 비공식 접촉을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메모를 시작했죠. 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학술 교류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 에이브럼스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대장은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첸 실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부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고서의 논리가 작년 베이징 군사과학원에서 발표한 논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중국계 전략가들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또 다른 중국계 전략가 데이비드 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분석을. 객관적? 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첫째, 현재 태평양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의 92%가 한국산 통신,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첸이 반박하려 했지만 대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모듈은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독점 생산합니다. 대체 공급처? 없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함대는 72시간 내에 통신 능력을 상실합니다. 저는 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둘째, 아파치 헬기를 아십니까? 미국 육군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 헬기의 로터 안정화 복합재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한국의 신소재 기술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중국계 전략가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첸이 말했습니다. 그런 부품은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요? 에이브럼스 대장이 냉소했습니다. 한국의 신소재는 미국산보다 24% 가볍고 내열성은 43% 높습니다. 우리가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과 25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치는 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정보참모사라 톰슨 준장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산항을 아십니까? 화면이 바뀌며 거대한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은 96시간 내에 미 항공모함 전단을 완전 재무장시킬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항구입니다. 자동화율 98%, 하역 속도는 LA항의 3.7배입니다. 데이비드 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요코스카는? 요코스카? 톰슨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코스카는 부산항의 절반 능력도 안 됩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거리를 생각해보세요. 부산을 잃으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2000km 더 멀어집니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00km. 그것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마크 윌리엄스 소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면서 세계 최강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 시스템의 30%가 한국 기술을 사용합니다. 리처드 첸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 없이는 보호. 에이브럼스 대장이 폭발했습니다. 첸 실장, 당신 정말 현실을 모르는군요. 대장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군의 현재 전력을 보십시오. 현역 50만, 예비군 275만. 즉시 동원 가능한 훈련된 병력이 300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군 1개 사단이 우리 해병대 2개 사단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톰슨 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입니다. K 흑표 전차를 아십니까? 폴란드가 우리 에이브럼스 대신 한국 전차를 1000대나 구매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계 전략가들이 침묵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기동성, 전자전 능력, 가격 대비 성능,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심지어 NATO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자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죠. 그때 해군 작전 참모 로라 앤더슨 소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중국 해군 내부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중국어로 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항모가 아닙니다. 한국 잠수함입니다. 그들은 한국 잠수함을 검은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작년 비밀훈련에서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중국 항모전단을 모에 격침시켰습니다. 리처드 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앤더슨 소장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70년간 북한 잠수함과 대치하면서 세계 최고의 대잠전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중국이 탐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중국 해군을 압도한다니. 에이브럼스 대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칩셋 중 60%가 한국산입니다. 이지스 시스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우리 첨단 무기 체계의 절반이 3개월 내에 고철이 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처드 첸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군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보호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이브럼스 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간단합니다. 첸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라면 중국이 가져가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새로운 거래를 하면 되죠.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 발언이었거든요.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첸 실장,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첸은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중국과 적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닥치세요. 에이브럼스 대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이제 확실해졌군요. 당신은 한국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겁니까? 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팔아넘긴다? 아니요. 저는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우리는 더 큰 이익을. 톰슨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어떤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까?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데이비드 우가 반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 톰슨 준장이 비웃었습니다. 화웨이를 보세요. 스파이 활동으로 퇴출당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에 관한 것이었죠. 에이브럼스 대장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첸 실장, 당신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들의 정신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장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서울의 전쟁기념관이었죠. 이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학생들이 참배합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잊혀진 이름들을 한국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동맹을 벌인다. 리처드 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국제 정치에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첸 실장, 당신의 진짜 정체가 궁금하군요. 장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FBI 보고서입니다.
당신은 지난 2년간 중국 군사과학원과 12번의 비밀 접촉을 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장관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베이징 모호텔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연구소장과 회동. 주제는 포스트 한미동맹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였군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거든요. 첸이 변명하려 했지만 장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 측에 한국의 군사기밀을 넘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포함해서요. 증거가 없습니다. 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장관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이 중국 측에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NSA가 해독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특종이었거든요. 장관이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다. 이게 미국 관리가 쓸 내용입니까? 첸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앉아버렸죠. 그때 데이비드 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요? 에이브럼스 대장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왜 당신도 한국의 가치를 폄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우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 톰슨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중국계 전략가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발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요. 그는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들의 이지스 구축함은 우리 것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말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6 조종사들은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항상 최고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훈련 수준은 우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저는 연신 메모했습니다. 미군 최고 지휘관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CIA 부국장이었습니다. 제가 극비 정보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분석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결정만 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하지 않습니까? 핵무장한 한국이. 위험. CIA 부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NPT를 성실히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핵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과의 동맹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버린다면? 부국장의 대답은 섬뜩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단순한 핵폭탄이 아니라 ICBM, SLBM,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핵무장한 한국.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시나리오였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이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입니다. 그들의 현무 미사일은 이미 사거리 3,000km를 넘었습니다. 정확도는 미터 단위입니다. 톰슨 준장이 보충했습니다. 한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심지어 뉴델리까지 사정권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합참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그는 리처드 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첸 실장과 그의 동료들은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반역 혐의로요. 첸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MP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자 우리 군사력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들은 작지만 강력한 나라이며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아십니까? 그들의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습니다. 그 인적 자원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섰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LNG선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기술력이 군함 건조에 적용되면 공군 참모총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이미 미 공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공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에이브럼스 대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우주개발 계획입니다.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추었고 2030년까지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주기술과 ICBM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마음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들은 이미 AI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군사 AI에 적용되면 저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AI로 제어되는 무인 전투 시스템, 자율 드론 편대, 사이버 전쟁.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합니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리처드 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넷째, 내부의 적을 제거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로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복도에서 에이브럼스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리스 기자, 오늘 본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입니다. 대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아십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나라가 핵무장까지 한다면? 그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타곤을 나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검열을 거쳐 일부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핵심은 그대로였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펜타곤 극비회의 충격 보고서 마이너스 한국 없는 미국은 상상할 수 없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리처드 첸과 그의 동료들은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중국 스파이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을 돌아보며 그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직접 확인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였거든요. 나노 단위의 정밀도로 칩을 생산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에서는 거대한 LNG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정밀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한화의 방산 공장에서는 K9 자주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될 물량이라고 했죠. 유럽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 아닐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교육, 근면,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죠. 한국의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전공 지식은 미국 명문 대생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원이 없으니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하죠.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의 비밀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더 노력했죠. KAIST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연구실에서는 세계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공학, 바이오, 신소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추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최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지 상용화, 수소차 양산, 폴더블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죠.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개발 중인 미래 무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밀이었지만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탄, 무인 전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적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우위를 추구합니다. 적은 수로도 많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죠. 부산항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였죠. 부산은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관문입니다. 항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도쿄도, 상하이도, 블라디보스토크도 모두 이틀 내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해군의 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작전 가능한 해군입니다.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때로는 독자적으로 해양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판문점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분단의 아픔과 함께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전쟁 상태입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한국군의 전투 준비 태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분단되었지만 단결되어 있으며 자원은 없지만 기술은 최고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친구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미국이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다. 그들의 성장은 우리의 기회이고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자랑스럽다는 한 참전 용사의 편지는 저를 울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을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의 K방산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죠.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요? 제가 폴란드 국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성능, 가격,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했죠.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 소식도 전했습니다.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내고 있죠. 며칠 전에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이죠. 다음 목표는 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에 태극기를 꽂는 날이 올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요. 그들을 잃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동맹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잃는 것이죠. 펜타곤의 그 회의실에서 리처드 첸 같은 반역자들이 꿈꾸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니다. 한국이 중국 편이 되는 시나리오를요. 그것은 정말로 미국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규모가 결합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국의 생존 전략이어야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태극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적을,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더 큰 기적을. 한국을 두려워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을 취재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미국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아는 것이 곧 미국의 미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한국인이 있다면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미국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우정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감사합니다.